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중고주민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미래전략실 소통담당 한연주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홍인성 중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홍인성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오버스톱돼 있다가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고 또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같이 나누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오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제한된 인원이지만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사람 간의 거리를 멀리 하게 만들고 또 우리 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세요, 어디 모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정은 서로 좀 나눌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주민들을 뵙게 돼서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오늘 어제 며칠 제가 현장 점검을 좀 다녔습니다. 특히 곳곳들이 지금 한참 개화기인데 개화기 곳곳을 또 많은 사람들이 상승객이 오게 되면 코로나 전염이 확산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인천대공원, 자유공원, 세평숲 다 지금 폐쇄를 하고 있어서 현장을 제가 좀 둘러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을 좀 봤는데 갔더니까 제가 벚꽃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꽃비를 맞으면서 다녔고 그렇게 돼서 참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마음껏 향유할 수 있고 우리의 힘든 것을 좀 덜어놓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마음 한편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 김누리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참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육혁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교육혁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수님이 다양한 생각을 좀 가지고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어쩌면 혁명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그 기본적인 수준이 혁명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이런 타이틀로 시작을 하지 예를 들어서 혁명을 논할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혁명이라는 단어를 아마 못 쓰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차이나는 클래스를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도 하시고 해도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말씀 또 필요한 말씀도 많이 드릴 것 같은데요. 받아들여질 그릇이 돼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릇을 놓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릇을 잘못 뒤집어 놓으면 물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졌을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맞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오신 분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새로운 부분으로 또 나 자신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힘 아파서 잘 극복 하시고요. 오늘 교육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움을 만들어가고 조금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절기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구청장님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강의해 주실 김누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혁명, 메리토크래시에서 디모크래시로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김누리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중구청장님이 이렇게 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제가 문학 선생이라서 또 각별히 우리 구청장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종의 좀 토론처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물어주시고요. 같이 우리 교육을 고민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개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교육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적당히 바꿔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교육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대파탄이에요. 교육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에요. 그건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르몽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세계에서 아주 저명한 프랑스의 그런 일간지죠. 르몽드에서 한번 몇 년 전에 한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그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르몽드에서 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어른들이 더 이상 이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면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지난 7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이런 불행 상태에서 방치한 그 결과가 뭔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자리예요. 많은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교육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그래도 그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이러한 경쟁을 시켜놓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뭔가요? 여러분, 그렇게 치열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아직도 학문 분야 노벨상 하나 없는 나라예요. 지금 일본이 노벨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학문 분야 노벨상만 26명이에요. 26명. 일본은 지금 경쟁교육 안 합니다. 경쟁교육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유럽식의 그러한 경쟁시키지 않는 교육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쟁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학문적인 역량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아까 말씀대로 근본적인 인식의 틀 자체를 바꿔야 돼요. 결국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식 틀인데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릴 거고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적어두셨다가 저에게 나중에 여러 가지 반론도 좋고 질문도 좋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게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데 나가가지고 그 이후에 굉장히 유명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많은 곳에 가서 작년에 뭐 한 200회 정도 강연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만. 가장 많이 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그러니까 여러 학교도 가고 또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사들이 또 연수 많이 받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저는 교사들이 가장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저에 대해서 많은 반론을 제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교육은 이거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런 교육은 안 받는 것만 못하다. 저는 반교육, 안티 에듀케이션. 교육에 반한다. 한국 교육은. 굉장히 센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교사들이 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줄 알았어요.
당신 무슨 소리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만큼 한국을 만든 것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과격하게 한국 교육을 비판하냐? 당연히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돼야 논쟁이 시작된다고, 논의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사들이 제가 주장하는 한국 교육은 이건 교육이 아니야. 이 주장에 가장 동조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놀랐어요. 교사들이 한국 교육에 의해서 학생들 못지않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랐습니다. 교사들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길러서 좋은 아이들, 아주 훌륭한 인재들로 기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단에 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교사들이 제일 비장한 그런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다. 이걸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교사들인 거예요. 제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교사들을 상대로 가장 많은 강연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여러분들 대상으로 또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어른들 믿지 마라. 어른들은 여러분들 해방시킬 의사 전혀 없다. 그들 자신이 완전히 노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해방의 상상력 자체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방해야 된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방의 역사였고 모든 해방은 자기 해방이었어요. 흑인 해방 누가 했어요? 여성 해방 누가 했어요? 청소년의 교육 해방도 청소년들이 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청소년들의 고통을 가장 가중시켰던 그러한 것이 뭐겠어요? 프랑스의 우리와 똑같은 엘리트 교육 체제예요. 소르본느를 정점으로 한 엘리트 대학 체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없앴겠어요? 68 혁명 때 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파리의 거리를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르본느를 없애고 1, 2, 4대학으로 해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랑스는 어떻게 됐나요? 파리의 대학들이 1대학부터 10대학까지 해체됐죠. 지금은 13대학까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학생들이 소위 엘리트 대학 체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런 경쟁교육이 없어졌죠. 대학 입학 시험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봅니다. 바칼로레아라고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졸업시험. 그것만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다고 프랑스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경우도 엘리트 대학 체제 없어요. 전부 평준화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입학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독일도 똑같아요. 아비투어라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고요. 그 시험은 90%가 붙습니다. 그 시험에 붙은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다고 독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나요? 하장도 없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이 제목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너무 어려운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메리토크라시, 디그노크라시 이런 말을 제목으로 어떻게 뽑게 됐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메리토크라시라는 건 실력주의예요. 실력, 능력. 네? 보통 능력주의를 메리토크라시라고 합니다. 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지배란 뜻이에요. 메리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 메리트란 말 많이 쓰죠? 장점, 능력, 실력 이런 것들이 메리트예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더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완전히 메리토크라시 사회인 거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여러분들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의 지금 철학, 특히 정치 철학을 하는 교수죠. 한국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네, 몇 해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완전히 한국에서 선풍적인 그러한 인기몰이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샌델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길 정도로 한국에 엄청 팬이 많은 그러한 학자가 됐어요. 이 샌델 교수가 최근에 한 2달 전에 나왔죠? 예, 새로운 책을 냈어요. 그 책이 한국에서는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저는 오늘 혹시 이 샌델 책 읽어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조금 보신 분? 예, 아직 정의란 무엇인가 말고 요번에 나오고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은 저는 전 국민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이것은 미국을 물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미국의 이야기보다 한국 사회에 더 적용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더 심할 것 같아요? 한국이 더 심할 것 같아요? 한국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샌델 교수의 이 책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아주 강추합니다. 강추. 이 샌델 교수의 이 책을 아마 시간이 없으신 분은 차이나는 클래스에 2번 나왔어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2편을 다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였어요. 그걸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보기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책을 읽으면 가장 좋고 그 책을 한번 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 책에서 샌델 교수가 분석을 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현상.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그걸 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샌델 교수가 바로 트럼프 현상을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가 됐을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궁금하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만적인 사회가 됐을까? 왜 야만적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우리 다 보도가 됐으니까 많은 게. 너무나 야만적인 사회가 된 거죠. 이것을 분석한 거예요. 샌델 교수. 그리고 샌델 교수의 결론은 뭐예요? 바로 교육 때문이다. 잘못된 교육이 미국 사회를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작년 내내 제가 한 200군데 이상을 다니면서 한국 사회에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에 있다라고 외친 것과 샌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거의 똑같아요. 문제의식이.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제가 강연하는 거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의식이 똑같은지 정말 놀랐어요. 샌델 교수의 핵심적인 교육의 문제라는 건 뭐예요? 바로 메리토크라시. 이게 미국을 완전히 망쳐놨다는 거예요.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미국 사회에 완전히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미국 사회를 망쳐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지금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국 사회 정당화 논리가 뭐예요? 바로 능력주의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 나와서, 내가 연대 나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이러한 지위에 올랐는데 뭐 잘못됐어? 이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예요? 능력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메리토크라시예요. 이 메리토크라시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미국 사회를 야만 사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면도 있어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예? 여기 나온 사람들은 미국 사회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완전히 엘리트 대학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길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가면서 평생을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트럼프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트럼프를 이렇게 정치 무대에 올려놓은 그러한 핵심적인 주역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바마라는 거예요. 오바마. 오바마가 8년 동안 집권했죠? 아시죠? 오바마가 8년 내내 모든 연설을 할 때마다 빠짐없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You can make it if you try. 어딜 가나? You can make it if you try.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이 말을 180번인가 180. 연설할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바마가. 날 봐. 어? 내가 흑인인데 대통령이 됐잖아. 노력하니까 되는 거야. 내 철을 봐. 미셸 오바마. 미셸은 나보다 더해. 여긴 아주 가난한 흑인 노동자 집안의 딸인데 지금 이렇게 스탠포드 나와서 하버드 법대 나와서 변호사 하면서 퍼스트레이디까지 됐잖아. 이러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 자체에 하자는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이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그건 좋다.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능력주의라는 것이 미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몰표를 얻은 지역이 어디예요?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지역이죠. 미국의 전통적인 산업이 붕괴한 지역.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 이들에게 트럼프의 이 말은 뭐가 됐겠어요? 말이 아니라 칼이라는 거예요. 칼. 노력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이 뜻하는 건 뭐예요? 그 이면은 너희들 루저들. 너희들은 다 노력 안 해서 이런 거야. 네가 게을러서 그렇잖아. 공부 열심히 했으면 됐지. 왜 평소에 노력을 안 했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의 변화, 또 사회 복지 시스템의 미비, 또 미국식 그런 신자유주의의 논리, 이거에 의해서 미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벼랑에 몰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바마의 이 말은 뭘 뜻하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가슴을 후벼 파는 칼이었다는 거예요. 요 자리를 딱 노린 게 트럼프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석입니다. 대단한 분석. 예? 지금 샌델 교수가 그걸 딱 분석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폭군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분석도 저는 너무 놀라서요.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이 공정하다는 착각이 아니에요. 타이러니 오브 메리트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번역을 너무 잘못했어요. 책 제목을. 원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는 게 옳았어요. 타이러니 오브 메리트. 타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폭정이에요. 폭군들이 하는 정치. 폭정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타이러니예요. 오브 메리트. 메리트는 여기 메리트랑 똑같죠? 능력 혹은 능력주의라고 해도 되겠어요? 능력이라고 불리는 폭군 이런 뜻이에요.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어떻게 능력주의가 폭군이에요? 우리는 능력주의가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능력주의 이전에 중세는 어떤 사회였죠? 메리토크라시가 아니라 아리스토크라시의 사회예요. 아리스토크라시.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하는 건 귀족정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정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면서 능력주의 사회가 된 거죠.
중세사회는 뭐에 의해서 사회적 재화와 사회적 신분이 결정됩니까? 뭐에 의해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출생 신분에 의해서 다 결정되죠.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족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과 재화를 출생과 함께 거머쥐게 되는 이게 바로 귀족정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이게 귀족정이잖아요. 여러분, 귀족정이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 근대사회 메리토크라시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걸로 사회적 부를 정당화할 수는 없게 돼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리토크라시가 더 민주적이고 더 근대적이고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뒤집은 거예요, 샌델 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리토크라시가 훨씬 더 폭군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리스토크라시, 중세시대의 귀족정이 더 이 폭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체제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뒤집고 있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미 중세 때부터 특히 중세 말에 이르러선 더 아리스토크라시, 귀족정 하에서 사회의 지배자가 돼 있던 영주들, 귀족들,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 이성이 점점 더 깨어나는 계몽의 과정을 겪게 되죠. 중세 말에. 그러면서 이 계몽의 정신으로 무장을 한 새로운 귀족과 영주들 사이에서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계몽 군주 또는 계몽 영주라고 부르죠.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아리스토크라시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말하자면 그 능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사실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이 엄청난 재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귀족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중세 말부터. 이들이 계몽군주고 계몽귀족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시대의 시민계급 또는 평민들, 이들은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터무니없는 질서에 의해서 신분이라고 하는, 출생 신분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한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한 이러한 질서는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저항의식이 당연히 생기겠죠. 이 저항의식이 결국은 폭발하는 것, 모여서 폭발하는 것, 이게 시민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 대표적인 거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크라시만 해도 사실상 그 체제의 승자인 귀족과 영주들은 자신들이 이 체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제의 패자들은 엄청난 분노와 저항감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대를 연 힘이 된 거죠. 그에 반해서 메리토크라시, 지금 소위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때요? 이 능력주의의 승자들은 어때요? 겸손함이나 미안함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이것은 이 사회의 나의 전리품이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심리적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샌델 교수가. 오만방자. 예?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승자들은 엄청나게 오만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지배 체제에서도 볼 수 없는 오만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또 이 능력주의 사회 패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패자들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 분석에 너무 놀랐어요. 분노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게을러서,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잠만 잊어서, 내가 너무 놀아서 전부 자기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불평등한 사회적 질서가 오히려 더 오래 존속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사회의 불평등 정도는 중세 말보다도 훨씬 심하다는. 이 분석에 저는 사실 좀 매료됐어요. 이렇게 분석하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놀라운 통찰이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야말로 정말 폭군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들, 현대인들이 능력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 사회를 샌델 교수는 오만과 굴욕의 사회라고 불러요. 오만과 굴욕. 이 사회에서 승자라고 하는 자들은 턱없이 오만하고, 이 사회 대다수의 패자들은 굴욕감을 매일매일 삼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회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공공선이 해체돼버린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만, 그들의 증오가 트럼프 같은 그러한 선동가들에게 먹잇감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분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더 심할 것 같아요? 미국 사회가 심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계속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곱하기 2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것이 바로 샌델 교수가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계속 작년에 강연하면서 이야기한 것과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작년 내내 우리가 경험한 것은 뭐예요? 한국 사회 소위 능력주의의 승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이걸 본 거예요. 의사들, 검사들, 판사들, 얘들이 한 짓을 보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 수라는 건 몇 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의사 수는 1000명당 몇 명인가? 이거로 따지더라고요. 1000명당 하는데 한국이 몇 명이에요? 2.4입니다. 2.4. 1000명당 의사 수가 2.4예요. OECD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4예요. 3.4. 한 명 차이예요. 한 명이니까 별로 안 큰 것 같죠? 안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당 한 명이에요. 우리 지금 5천만 명이죠? 그렇죠? 5천만이면 5만 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적은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독일이 4.4예요. 독일이. 우리의 딱 2배입니다. 거의 2배죠? 독일에 비하면 10만 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만 명. 네? 의사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죠. 10만 명 차이는. 그 정도로 한국은 의사수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초기에. 그걸 우리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공공병원이 5%밖에 안 돼요. 의사수도 적은데다가 공적인 병원이 5%밖에 안 된다는 걸 요번에 처음 한 거예요. 저도. 대부분이 처음 알았을 거예요. 95%가 민간병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민간병원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더라고요. 그거 우리 국민들은 몰랐어요. 게다가 민간 병상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적어요. 10%밖에 안 돼요. 미국은 완전히 모든 걸 시장에 맡기는 나라잖아요. 미국조차 공공병상이 20에서 30%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절반도 안 돼요. 정말 이렇게 공적인 의료 체제가 전혀 없다는 걸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죽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뭐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병원 의사 수를 늘려야 되겠다. 공공병원을 이제 늘려야 되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안 거예요. 이 정부가. 그래서 늘린다고 몇 명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3,000명. 제가 이걸 보고 경악했어요. 3만 명이 아니라 3,000명. 겨우. 저는 한 3만 명 이상은 늘려야 공적인 영역에서 모든 지역에 특히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굉장히 아주 일상적으로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의료체제가 갖춰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정부는 고작 3,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먼저 놀라서
그런데 더 놀란 건 뭐예요? 3,000명 늘리겠다고 했다고 의사들이 광화문에 뭐 여기저기 대학로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한 거 아시죠? 단 한 명도 늘리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성명서 쓴 거 보세요. 이들이 쓴 성명서를 한번 보세요. 샌델이 이야기한 메리토크라시. 그게 도대체 뭔지를 그 의사들이 낸 성명서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샌델의 말이 뭘 뜻하는지, 오만이란 말이 뭔지, 뭐라고 썼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걸 읽으면서 몇 번 읽다 보니까 외웠어요, 머릿속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싶으세요? 진료받고 싶으세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한 의사. 아니면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에 의해서 공공병원 의사가 된 의사.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선생으로서 30년 제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런 아이들을 내가 기르려고 내가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30년을 보냈는가 정말 비감한 느낌을 가졌어요. 거기 서려있는 그 오만함, 그 천박한 정신, 거기 너무 놀랐어요. 그게 종교 1등들이에요. 그런 종교 1등들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교육이 만든 거예요. 우리 교육 경쟁시켜놓고 공부만 좋은 사람은 모든 게 용서돼요. 그 아이들도 그런 면에서 희생되죠. 그런 인간밖에 못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상황에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독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료 인력이 우리의 2배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도 굉장히 심하죠? 그게 장기화되니까 독일 정부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안을 냈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너무 지쳐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니 의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 얼마? 지금 의대 정원의 50%. 50%. 우리보다 10만이 더 많아요. 의사 수가. 독일은. 우리 아까 2배라 그랬죠? 10만이 더 많은데도 거기에 50%를 올리겠다고 했어요. 수만 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독일의 의사협회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대환영. 예? 지금 의사들이 지쳐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 못 해주고 있다. 지쳐서. 그러니 50% 늘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의사들은 다른 의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동료라고 보는 거예요. 동료. 우리의 의사들. 경쟁자. 심지어 적이라고 생각해요. 실력은 한참 모자라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한국 교육은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대파탄이에요. 파탄. 카타스로프.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검사들, 판사들 한번 보세요, 지금. 검사들이 그 고급 형용을 룸사롱에서 받고, 아시죠? 몇 명이 받은 사건이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그건 밝혀진 것에 불과해요.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겠죠. 그 밝혀진 것조차 자기들이 다 숫자까지 맞춰가지고 100만 원 넘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니까 뭐 99,099만 원인가요? 한 명도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판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없이 많은 사법농단을 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 판사들 단 한 놈도 제대로 지금 처벌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도 국민들의 비판이 심하니까 최근에 한 명을 집행유예했더라고요. 유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해놨어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한국 교육이 길러낸 전교 1등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능력주의가 길러낸 결국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보이는 철면피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이는 반민주성, 그들이 보이는 너무나 허약한 자아예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이러한 일을 이 집단에서 행하는데 단 한 놈도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하는 놈이 없다는데 전 더 절망해요. 의사들 중에 단 하나, 판사들 중에 단 하나, 검사 중에 단 하나 나와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조직은 썩었다. 이런 조직은 없어져야 된다. 당연히 저는 그런 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네? 한국 교육은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데 실패한 거예요. 성숙한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아를 가진 자하고 정의의 명령 이외에는 스스로 따르지 않는 그 정도의 강한 자아를 가진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기르는데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단 한 놈도 그런 놈이 없잖아요. 거기에 전 좌절합니다. 한국 사회는 제가 보기엔 미래가 없는 사회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은 교육의 실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 한 해 내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샌델 교수가 연말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악했어요. 아, 미국과 한국이 똑같구나. 샌델 교수도 미국 사회가 저 야만 사회가 되는 것은 바로 미국의 교육제도, 특히 능력주의에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설득력 있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똑같죠. 결국은 이 능력주의가 왜곡된 사회가 한국 사회를 굉장히 병든 사회로 만들어낸 거죠. 또 하나, 이 능력주의가 폭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한 선생님이랑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요. 샌델 교수는 또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이 양반이 하버드 대학 교수니까 하버드 대학 내에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이유예요. 이것을 연구하게 돼. 그래서 이 샌델 교수의 말하자면 진단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온 이것이 몸에 밴 아이들이잖아요. 점점 더 경쟁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버드는 또 그런 놈들만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경쟁에 뒤처지는 걸 도저히 스스로 못 버티는 거예요.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 지금 서울대 아이들의 46%가 우울증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2018년 통계가 나왔죠. 46%가 우울증. 서울대 다니는 아이들의 절반이 우울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겠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누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늘 1등을 해야 한다는 불안. 늘 1등을 해야 한다는 불안. 그 불안보다 큰 불안이 어디 있겠느냐. 아이들이 능력주의라는 이름의 무한 경쟁 속에서 승자조차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폐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 그래도 이 능력주의를 통해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사회적인 약자들도 사회에서 말하자면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사회적 상승의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능력주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사회적 정의를 이루게 하는 측면도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샌델 교수가 이 책에서 수없이 많은 지표들을 들고 있어요. 과연 이런 류의 경쟁과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능력주의의 결과 미국 사회는 학력 계급 사회가 됐다. 이거예요. 완전히 학력 계급 사회로 미국 사회를 굳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또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엘리트 대학을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하나의 계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는 뭐라고 불러요? 세습 귀족정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중세 때보다도 더 심한 세습 귀족점 사회가 됐다는 게 샌델 교수의 결론입니다. 세습 귀족점 사회라는 표현을 써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같은 미국에서는 그걸 아이비리그라고 해요. 동부 지역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 몰려 있어요. 이걸 아이비리그라고 합니다. 이 아이비리그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사회적 계층을 분석했어요. 상위 1%와 하위 50%를 비교했어요. 상위 1%와 하위 50%. 어디서 더 많은 아이들이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들어갈까요?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상위 1%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분명한 계급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학력이나 학벌이라고 하는 것, 소위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유지시키고 정당화하고 영속화시키는 이러한 기제가 됐다는 거예요.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 구조를 영속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불평등. 그러한 것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도 이런 많은 통계들이 나오죠. 지금 스카이 들어가는 아이들 어때요? 거의 이들의 비율과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계층의 비율이 거의 일치하죠. 샌델 교수도 스카이 캐슬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죠? 예? 그것이 미국이나 한국이 이렇게 똑같은지 몰랐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샌델 교수가 아주 신랄하게 이 책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은 한국 교육은 아이들을 이렇게 불행한 아이들로 이 경쟁 속에서 몰아내요. 불행한 정도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마칠 때쯤 되면 아이들이 완전히 무력감에, 열등감에, 좌절감에,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느 나라에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절망해 있어요. 불행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소수의 승자들은 어마어마한 오만방자함에 빠져 있어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교육은 뿌리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의 다른 사례로 독일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유럽 교육은 어떤가? 그런 사례를 지금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은 똑같다는 걸 지금 이해를 하셨죠? 네,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육을 제가 조금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월 20일이니까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베를린에 있었던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보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시위하는 것 같죠? 네, 시위하는 것 같은데 무슨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신문에서 보신 분 있나요? 제가 신문에 나온 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저도 신문에서 읽고 그게 돼서 이렇게 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혹시 요걸 신문에서 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 요 내용을 아실 텐데. 예, 난민들 어떻게 하자는 거겠어요? 예, 요게 뭐냐 하면 작년 8월에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을 가니까 그리스에 시리아 난민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15,000명 정도의 난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난민촌에 화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민들이 너무 아주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9월 18일일 거예요. 한 이틀 전에 독일 정부에서 처음으로 난민을 받겠다라고 하는 성명을 냈어요. 우리가 2,700명의 난민을 받겠다. 이런 성명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거예요.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한 겁니다. 뭐에 항의했겠어요? 왜 2,700명을 받느냐? 15,000명 다 받아야지. 받지 말라는 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왜 2,700명을 받느냐? 나머지 난민들은 어떻게 하냐? 1,000원을 받아라. 15,000명.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라거 에바쿠 이렌이라는 게 그겁니다. 라거라는 거 여러분 라거 아시죠? 라거. 우리 맥주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맥주 라거라는 맥주 아시죠? 예. 라거라는 게 이렇게 창고가 라거예요. 창고. 그러니까 창고에 숙성한 맥주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라거 맥주 하면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고처럼 이렇게 생긴 거니까 수용소도 라거라고 해요. 수용소도. 난민 수용소를 라거라고 그래요. 에바쿠이렌. 에바쿠이렌이라는 건 evacuate.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죠. 비워라 이런 뜻이에요. 비워라. 수용소를 비워라. 수용소 다 비워라. 맨션 비어dig에 운터그리고 인간 존엄에 걸맞은 주거지를 제공해라. Wir haben Platz. We have place. 우리가 장소 많다. 우리가 잔뜩 있으니까 다 우리한테 보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아침에 신문에서 읽었어요. 읽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순간적으로 사실은. 등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멸종되지 않았구나. 지구상에 그래도 몇몇 있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솔직히. 네? 그러면서 제가 3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 제가 한 7년 살았습니다. 그때 종종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상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근데 많아요. 이런 인간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인간들이 많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독일인들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독일에서도 당연히 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약 15% 내외에 있어요. 독일에도. 그러나 다수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 저는 사실은 독일에서 한 가지만 수입할 권한을 주겠다. 그러면 저는 무슨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포르쉐라든가 이런 좋은 차들 같은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이 아이들 수입하고 싶어요. 진짜. 한반도에 이런 아이들이 산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폼나는 나라가 되겠어요?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부러워요. 그까지 차 같은 거야 무슨 좋은 차 없으면 어때요? 예? 폰이 타고 다니면 어때요? 사람이 문제지. 우리 교육에서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명한 반대 모습을 봤죠. 예멘 난민들 500명이 왔을 때 한국 사회가 보여준 그러한 반응은 야만 중에 야만이에요. 3일 만에 70만 명이 한 놈도 받으면 안 된다는 서명을 했어요. 정말 저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외국 학자들 만날 때만. 결국 몇 명 받았는지 아세요? 2명 받았어요. 2명.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2015년에 독일에서 난민을 얼마를 받았나요? 2015년에 너무나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유럽 전체가 난민 사태에 빠졌어요. 이 과정에서 유럽의 정치 지형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브렉시트도 이때 생긴 거예요. 영국에서 3만 4만 받는다고 하니까 영국의 독립당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막 선동을 해댄 거예요. 그게 결국은 브렉시트까지 간 거예요. 불꽃이.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당시에 4, 5만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프랑스 내에 있는 극우 정당,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이 이끄는 국민 전선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있어요. 이 정당이 어마어마한 표를 얻은 거예요. 2등을 했어요. 2등을. 극우 정당이. 그래서 벌써 투표까지 간 거예요. 마크롱이라고 하는 지금 대통령이 있죠? 다행히 마크롱이 마린 르팽을 저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프랑스는 극우 정권이 들어서는 그러한 나라가 될 뻔했어요. 이 정도로 2015년의 시리아 난민 사태는 유럽 정치 지역 전체를 극우화시킨 그러한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때 독일의 수상 아시죠?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성이죠? 이 수상이 뭐라 그랬어요? 3만 4만 받는 걸로 유럽 전체가 들썩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기자회견을 청해놓고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그냥 다 받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100만 받을게.
100만, 밀리온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100만 남매를 혼자 받아?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나세요? 2015년 한 해 동안 117만 명을 받았어요. 17만 명을 더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난민을 받은 수상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메르켈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그랬어요. 메르켈이 목사의 딸인 거 아시죠?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메르켈이 완전히 종교적인 판단을 했다. 정치적인 판단한 게 아니라 오판을 했다. 이것은 메르켈의 정치 생명 끝이다. 이랬어요. 다음 2017년에 어떻게 됐나요? 메르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또 된 거예요. 100만 난민을 받은 사람을 또 뽑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이것은 메르켈이 놀라운 게 아니라 독일 시민들이 놀라운 거죠. 독일 시민들이 얼마나 높은 정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117만을 받은 수상을 그 다음에 또 수상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자들이 또 나온 거예요. 작년에 거리에 나와서.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2주 후에 10월 3일 날 독일이 10월 3일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예, 개천절이죠. 맞습니다. 독일에서는 우리 개천절이 바로 통일의 날이에요. 독일이 통일의 날이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인데 2000년이 여러분 독일이 언제 통일됐는지 기억나세요? 1990년이잖아요. 30주년입니다. 작년 10월 3일. 굉장히 중요한 해죠.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30년. 그래서 당시에 독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저는 이 연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그것도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이 최고의 독일. Das beste Deutschland. 이런 표현을 써요. Das beste Deutschland. 최고의 독일.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독일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히틀러의 독일, 비스마르크의 독일, 과거 메테르니, 오스트리아랑 같이 있을 때의 독일, 많은 독일 국가들 중에서 지금 독일이 최고의 독일이다. 그 말이 뭐겠어요? 독일이 군사력이 세다, 경제력이 세다, 또는 정치적인 지배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런 아이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독일의 경우는 최근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어느 나라를 가장 존경하느냐, 어느 나라의 지도력을 가장 따르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여론조사 많이 해요. 작년에 갤럽에서 한 어느 나라의 지도력을 따르는 게 옳으냐, 이 조사에서 계속 독일이 1등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갤럽 지도력 평가 이런 걸 치면 나올 거예요. 작년에 독일이 44%, 미국이 33%, 중국이 32%, 1, 2, 3등이 그렇게 나와요. 무려 11%의 차이를 두고 독일이 1등입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지도력을 가장 존중하느냐. 메르켈이 계속 1등이에요. 몇 년 동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20세기의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죠? 홀로코스트 누가 했죠? 아우슈비츠 누가 했죠? 전부 독일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끔찍한 나라가 독일이죠. 유럽에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왔어요?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왔어요? 그게 독일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아이들의 나라가 됐냐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다수인, 주류인 이런 나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일은 뭐예요? 하일 히틀러 아니에요? 하일 히틀러. 네?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억압적이고 경쟁적이고 아주 고루한 그런 독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모든 데서. 그런 독일이 어떻게 이런 독일이 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기적입니다. 이런 독일을 만들게 뭐겠어요? 여러분, 교육입니다.
교육이 인간을 바꿨어요. 교육이. 독일에선 결정적으로 새로운 교육이 이 아이들을 바꿔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간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일 히틀러 하던 인간들이 이런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만든 결정적인 전기가 바로 1968년에 있었던 68혁명. 그리고 68혁명 직후에 독일은 교육개혁을 아주 급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이게 70년대부터 교육개혁이 들어가고요. 이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아이들을 길러낸 거예요. 이게 독일 교육의 말하자면 기적입니다. 아마 여기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하나의 교사로서 늘 그런 회의가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교단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꾼다는 게 가능할까? 어떨 때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경우는 사람이 바뀌나? 교육에 있어서 회의론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뢰예요. 독일의 경우가. 그게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교육혁명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겁니다.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걸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예. 독일에서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것이 새로운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슬로건이었어요. 경쟁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육하면 항상 우리는 경쟁이 있었으니까 교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적표 아니에요? 성적표 몇 등? 이게 우리 떠오르잖아요. 이거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경쟁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경쟁교육을 이렇게 문제 삼았을까요? 여러분,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걸쳐서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해방의 물결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억압한 게 뭐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는 너무나 억압이 많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억압이 아직도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68혁명이 한국만 없었어요. 주요 국가 중에서. 이것도 긴 얘기니까 이 얘기를 하진 않겠어요. 지금 한국만 68혁명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68혁명의 흐름이 들어오는 걸 완전히 차단했어요. 동경까지 오고 더 이상 서울로 못 왔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는 아직도 엄청난 억압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 정도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관심 있으면 제가 보내드린 논문이 있죠. 한국예외주의. 그걸 한번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보내주시면 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얘기를 좀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그 억압의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는 어떤 억압이 가장 큰 당시에 사회적 쟁점이 됐을까요? 미국의 경우는 이미 그때도 가장 큰 문제는 뭐였겠어요? 바로 백인의 지배로부터, 백인의 억압으로부터 흑인의 해방.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68혁명 때 미국의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종 갈등 문제였어요. 흑인 해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아시죠? 흑인 목사. 흑인 목사가 당시에 바로 흑인 해방 운동을 이끌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암살을 당하죠. 그게 68년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바로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노동의 해방. 이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 당시에 노사 간에 어마어마한 격돌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사회 전체가 충파업 사태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노동 해방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일어난 게 당시 68의 프랑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프라하가 있죠? 프라하에 보면 아시죠? 체코의 경우는 어땠어요? 체코의 경우는
예, 체코의 경우는 바로 어떤 억압이었겠어요? 예, 바로 소련의 그런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화, 민주화 이거였죠. 그게 프라하의 봄이었죠. 이런 것들이 다 68년이에요. 이게 다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68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대체로 68년 5월에 파리에서 이런 해방의 불길이 솟았다. 보통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불길이 베를린으로 또 로마로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리사본 여기를 다 휩쓸고 심지어 그 당시에 아이언 커튼이라고 하는 냉전 시대니까요. 그 소위 철의 장막까지 넘어서 당시에 프라하 또 부다페스트, 와르샤바까지 가고요. 이게 도보해역을 건너서 런던 또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 미국 대륙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샌프란시스코는 특히 히피들의 문화로 유명하죠. 문화혁명, 미국의 문화혁명. 그 다음에 LA, 이게 또 태평양을 건너서 동경까지 온 거예요. 이게 대한해협을 못 건넜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은 세계 주요 국가와 약 50년 정도 뒤처져 있는 그러한 문화적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그제 우리가 투표한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 성문화, 이건 완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지금도 성숙한 성의식이 무엇인지 몰라요. 생전 배워봤어야 알죠. 그게 사회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어야 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 정치에 있어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성의 페미니즘, 미투 운동, 이게 지금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뒤늦은, 때늦은 68 운동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50년 전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 논의되고 상당 부분 사회적 합의로 정리된 사안들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정리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아무튼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에서 뭐가 문제되냐는 거죠. 독일은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겠어요? 바로 과거 청산입니다. 과거 청산. 독일은 나치즘의 과거가 청산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이것을 지금 한국 사람들은 독일은 과거 청산 잘한 나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68 이후의 독일입니다. 68 이전의 독일은 전혀 과거 청산이 안 돼 있었어요. 68년에 독일 수상이 쿠르트 키징어라는 사람이에요. 쿠르트 키징어. 이 사람은 나치 당원 출신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나치 당원이었던 자가 수상을 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치가 이렇게 전혀 청산되지 않은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들이 68 때 핵심으로 삼은 건 뭐였겠어요? 바로 나치 과거에 대한 청산. 그래서 독일은 과거 청산 문제가 가장 68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중심이 된 당시에 독일 사회에서는 과거 청산 문제를 이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방식의 청산이 있겠어요? 인적 청산. 당연하죠. 지금 쿠르트 키징어처럼 나치 당원이었던 자가 수상을 하는 이런 일은 그부터 있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제도적 청산. 나치 시대에 있었던 다양한 제도들을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군사 파시즘 30년 동안에 그 과거가 전혀 청산 안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인적 청산 됐습니까? 제도적 청산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사실상. 지금 여기 교사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이 정당활동, 정치활동도 못하잖아요. 교사들이 정치적 시민권을 행사하지 못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완전히 군사 파시즘 시대의 상처인데 그게 아직도 정상적인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전혀 과거 청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의회 700명이 앉아 있습니다. 베를린에. 그 중에 교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교사가 81명이에요. 13%가 교사입니다. 한국의 여의도에 교사가 몇 명 앉아 있어요? 제로잖아요. 제로. 교사는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정치 못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사를 완전히 정치적 금치산자로 못 박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다 과거 군사 파시즘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과거 청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아무튼 이건 다른 얘기고요. 독일의 경우는 그래서 과거 청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가장 근본적으로 과거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적인, 제도적인 청산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청산은 뭐겠어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우슈비츠는 다 아시죠? 일테는 학살한 자리죠.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근원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치들을 좀 솎아내고 나치 시대 제도를 바꾼다고 근원적인 처방이 되는 거 아니죠. 뭐겠어요? 정신적 청산. 정신적 청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겠죠. 나치즘을 가능하게 했던, 아우슈비츠를 가능하게 했던 그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히틀러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그 정신, 그것을 뿌리 뽑지 못하는 한 나치즘은 또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치즘의 핵심적인 그러한 정신적 유산이 뭐예요? 여러분, 나치즘의 핵심적인 정치적 유산이 뭐죠? 그것을 그 당시에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했어요. 소셜 다윈이즘, 사회적 다윈이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윈이즘, 다윈주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 동물들의 세계, 생명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적자가 생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도태, 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순리요 정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인간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게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당시의 사회학자가 주장한 거죠. 그래서 소셜 다윈이즘이에요. 인간 사회에도 다윈이즘이 적용된다는 거죠. 인간 사회도 똑같다. 결국은 적자가 생존하는 것이고 약육강식의 세계고 또 그 안에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순리고 아주 우수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게 정의고 이런 류의 논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국주의 사회학의 핵심이란 건 뭐예요? 결국은 경쟁 이데올로기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이 세계는 경쟁이 지배하는 거대한 정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히틀러 파시즘의 정신적인 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이데올로기가 남아있는 한 또다시 독일 사회가 히틀러 파시즘의 나락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말이야. 경쟁교육이냐말이야.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은 바로 이때부터 경쟁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성적 등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새로운 교육학 이론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그 다양한 잠재 능력을 숫자로 환원해서 너는 몇 등 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맞는 얘기냐?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거냐? 이런 논리들이 계속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사실상 경쟁을 안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가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봅니다. 이 졸업시험은 그 가르치는 교사가 내요. 교사가. 그리고 교사가 채점합니다. 교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네? 그렇게 하고 그 시험은 대체로 90% 이상이 붙습니다. 아비투, 고등학교 졸업시험. 이걸 붙은 아이들은 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게 다 열어놨어요. 그것도 원하는 때에 갈 수 있게. 당장 안 가도 돼요. 다른 사회활동을 하다가 또는 자기가 뭐 음악을 하면 음악 활동을 하다가 20-30대서 대학 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일종의 면허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면허 따도 바로 운전 안 하잖아요. 그거랑 거의 같아요. 독일의 아비투어. 거의 90%가 붙습니다.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독일 사회고요. 자, 제 개인적으로 독일 사회에서 느꼈던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한 7년 있으면서 늘 궁금해했던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사회에서는
열등감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을까? 열등감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일을 하든 간에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무슨 버스 운전을 한다거나 또 우리 기숙사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나 또는 거기서 무슨 예를 들면 전기 기구가 망가져가지고 와서 고쳐주는 그런 분들이나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디그니티가 아니에요. 디그니티. 어떤 존엄성, 기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그리고 똑같이 그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학 선생, 의사, 교사, 또 변호사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오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만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저는 처음에 가서 너무 당황을 해서 제 지도 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어요. 독일에서도 좀 스타 교수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인데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우리처럼 무슨 관광버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얘들은 다 차 있는 사람들이 손들어가지고 제가 차가 있는데 뭐 차 빌려오거나 해서 4명씩 5명씩 타가지고 조를 짜서 이렇게 가요. 근데 차가 한 대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쭈삣쭈삣 타다가 우리 지도교수가 손들더라고요. 내가 차가 하나 있긴 있는데 좀 형편없지만 이러면서 손들더니 자기 차를 가져왔어요. 이 교수가 가져온 차가 제일 후진 차예요.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 학교 근처에 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중고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브라고 스웨덴 차인데 20년 된 거예요. 덜덜덜덜 하는 차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기가 운전하고 4명 태워가지고 가는데 저도 그렇게 타고 가는데 중간에 이제 어디에요? 주유소 가서 기름 자기가 다 내려서 넣고 또 거기 가서 뭐 음료수나 먹을 거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 다 나눠줘서 먹이고 근데 애들이 한 놈도 움직이는 놈이 없어요. 옆에 가서 좀 휘발유 넣을 때라도 좀 넣든가 뭘 과자라도 사오든가 그런 놈들도 없어요. 이놈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교수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관계가.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이 우리 교수가 아까 68 혁명 그게 반권위주의 운동이라고 그랬죠. 이 반권위주의 운동에 선봉에 쓴 사람이에요. 이 세대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우리와는 다른 문화가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거기서 탁월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내가 잘나서 뭐 이걸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우린 전부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해진 거죠. 이해하셨죠? 또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는 이거 재미없어서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못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온 국민들이 사실상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사회. 한국 사회에서 열등감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한국에서 열등감 없는 사람 본 적이 있나?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제가 주변에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의사, 판검사, 소위 이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일수록 사실은 열등감이 더 커요. 검사들은 꼭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서울지검 못 간 거 아니야? 꼭 그러잖아요. 누가 뭐래요? 항상 이 세계는 마치 위계적으로 수직적인 계급이 있는 것처럼 늘 생각을 해요. 어디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늘 경쟁 속에 치여 사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독일이란 사회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교육자로서는 이렇게 봐요. 독일이란 사회는 그냥 하나의 사회가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에요. 경쟁 교육을 지금 안 시킨 지 50년, 1970년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50년이 됐어요. 50년. 그렇죠? 경쟁 교육을 안 시킨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지
경쟁 교육을 안 시켰을 때 거기서 자라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될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사회가 과연 어느 정도 강한 국가로 발전을 할지. 이런 것들이겠죠. 어때요? 지금 독일이 보여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사회. 제가 보기. 제가 7년, 8년 있으면서 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것이 이런 경쟁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걸 저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어때요, 여러분? 일단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숙한 세계 시민이 돼 있다는 걸 아까 봤죠. 베를린 시위에서. 그러면 또 이들이 지적인 면에서는 과연 경쟁을 안 시켰을 때 독일 아이들이 굉장히 지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아이들일까 아닐까? 이것도 궁금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은 잘 없어요, 사실은. 지표가. 그런데 노벨상을 얼마나 받았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좋은 지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예상을 할 수 있게 하죠. 그걸 보면 어때요? 70년에 경제교육을 완전히 시키지 않는 전환을 한 이후에 노벨상 받는 수는 더 늘었어요. 그게 꼭 뭐 경쟁 안 시켜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경쟁을 안 시킨다고 해서 학문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독일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시면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사실은 놀랍고 부러웠습니다. 자기 나름의 내면의 우물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시면들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예를 들어서 니체를 읽었다. 니체를 읽으면 막 빠지죠. 너무나 매혹적이니까. 그렇게 읽으면 많은 아이들이 전집을 읽어버려요. 전집. 쑥 빠져버려요. 그 시면 속으로 들어가요. 중학교 때 프로이트를 읽었다. 문명 속의 불문. 프로이트도 엄청난 충격을 주죠. 인간을 움직이는 건 사실은 어떤 본능적 충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그때 읽으면 너무나 충격을 받죠. 그러면 프로이트 전집 30권, 40권 다 중학교 때 놀라운 이야기. 그런 괴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경쟁을 시켜놓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깊이 들어가는, 즉 시면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시면을 가진 아이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30년 동안 교단에 있지만 자기 나름의 우물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교육적, 이 경쟁 교육, 그저 쪼가리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이런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라고 그게 없겠어요? 그것을 갖는 걸 애초에 차단해버린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시면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자기 고유의 개성이 자라고 이 시면이 있어야 거기서 강한 자아를 가진 그러한 인간이 자라고 시면이 있어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판사, 검사, 의사들 중에 단 한 놈도 이러한 철면피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시면이 없어서 제가 보니 강한 자아가 그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강한 자아를 가진 자가 보기 어려워요. 한국 사회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독일 사회가 경쟁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경쟁을 시키지 않는다고 독일 사회가 뭐 지적으로 떨어지나요? 경제적으로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경쟁 물씬 사회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비판 교육이에요. 독일 교육은 비판 교육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서 교육의 목표를 비판으로 삼는 유일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나 교육이란 건 뭐예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 규범, 가치 이런 걸 잘 익혀서 잘 적응하게 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육의 기본이라는 건 다 적응이에요. 즉 그걸 사회화라고 부르죠. socialization. 적응하는 것. 독일은 아니에요. 독일은 적응하면 안 된다고 하죠. 놀라운 나라예요. 절대 적응하면 안 된다. 교사들이 첫 시간에 나와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항상 내 말을 의심해라. 네? 아마 여러분들 제가 그 차이나 클래스랑 그 TVN의 미래 수업이라는 데서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나와서 그러잖아요. 다니엘이라고 독일 친구가 나와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말대로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첫 시간에 항상 내 말을 늘 의심해라. 그리고 늘 내 말을 비판해라. 그 대신 근거를 가지고 해라. 항상 근거를 잘 찾아서 선생님 말을 비판해라. 그러면서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에?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어때요? 우리는 죄다 죽은 물고기만 키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의사, 판사, 검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 그냥 권력을 갖겠다는 그 흐름만 그걸 그냥 쫓아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한국사 이렇게 되죠. 에?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이런 비판 교육을 시킬까요? 바로 히틀러가 가능했던 건 비판적 사유를 하는 인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저 달달 외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느 순간도 파쇼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국의 사법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판사들이 사법살인을 저질렀나요? 네? 그게 지금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시간이 조금 있는 거죠? 네, 10분 정도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한국은 어떠냐는 거죠. 한국은 독일과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은 독일과 다른 교육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독일과 극단적인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르몽드이 인용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도르노의 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한국 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교육입니다. 왜? 경쟁이 가장 심한 교육이니까. 이 교육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국이 얼마나 경쟁 교육이 심한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요것만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독일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민주시민이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능력이에요. 네? 저항하는 능력. 오감이 있으면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분노하는 능력. 불의를 보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능력을 아이들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자들을 보면, 고통을 보면 가서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춘 인간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자가 나온 거죠.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가 가능했던 거죠. 이게 다 아우슈비츠와 관련된 얘기예요. 불의에 맞서는 용기, 억압에 저항하는 용기,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이것을 당시 독일인들이 못 가졌기 때문에 히틀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 아이들이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아이들로 자란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아까 그런 아이들이 된 거죠. 자,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요것만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요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지표가 너무나 인상적인 지표입니다. 이게 최근 몇 년 전에 한 거죠. 네.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 네 나라의 대학생들한테 물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과연 뭐였냐? 함께하는 광장이었냐? 거래하는 시장이었냐? 아니면 사활을 건 전쟁터였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여기 유럽의 국가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경쟁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네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그 네 나라한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이 어때요? 군계 일학이죠? 발군입니다. 발군. 네? 비교가 안 돼요. 다른 나라. 81%의 아이들이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81%가. 미국과 중국 아이들이 딱 절반입니다. 40%. 일본이 14%밖에 안 돼요. 일본이 의외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일본 학자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다 맞대요. 일본은 경쟁교육에서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됐다고. 오래. 그래서 실제로 일본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옆 친구와 경쟁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추구한다. 추구, 펄수, 자기 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 친구들은 서로 응원한다는 거예요. 꿈을.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랑 상대평가라는 이름으로 경쟁시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친구들끼리 서로 응원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놀라서요. 이걸 보니까 또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류의 경쟁교육을 한국에 심어놓은 게 누구예요? 미국과 일본이에요. 네? 근데 지들은 싹 지금 가버렸어요. 유럽식. 이게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전쟁터의 악몽에서 보내도록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한국 사회는 너무 병든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체험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전쟁터에서 잘 살아남은 자들, 승자들, 이 아이들은 아까 다 이야기했죠? 이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내 능력으로 이룬, 전쟁터에서 내 능력으로 쟁취한 전리품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누가 건드려요? 의사들 보세요. 3,000명 늘리겠다고 하는 거. 누가 여기를 들어와? 누가 여기?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지금 한국 스타일. 이게 보여줘요. 99%의 아이들이 패자입니다.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행의식에 쌓여 있어요. 좌절감, 열등감, 무력감, 절망감. 이게 우리 젊은 아이들의 심리입니다.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불행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끔찍한 사회인 것이죠. 여러분, 김우창 교수라고 아시죠? 고려대학교.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인문학자를 둘을 꼽는다면 백낙청 선생이랑 김우창 선생을 일반적으로 꼽아요. 훌륭한 분이죠. 김우창 교수가 어느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회는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그걸 딱 듣고서 너무 인상적이라서 줄을 쳐놨습니다. 오만과 모멸의 구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샌델 교수는 뭐라 그랬어요? 오만과 굴욕감. 오만과 굴욕감이라고 그랬죠? 김우창 선생은 모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슷한 맥락이죠. 네? 결국은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턱없이 오만한 인간,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평생을 모멸감을 내면하고 있는 그런 두 종류의 인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너무나 찌르는 우리 사회의 병리성을 찌르는 말이죠.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방송에서 한번 이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독일 친구가 나왔어요. 다니엘 린데만이라고 있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다니엘은 이 셋 중에 뭐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예, 이 친구 얘기는 그거예요. 저는 여기 없어요. 이 세 가지에 저는 없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그럼 뭐였냐? 이랬더니 이 친구가 한 말 혹시 기억나요?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매일매일이 파티였어요. 파티.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순간적으로 확 막히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아이들 전쟁터이 되는데 이러면 매일매일 파티였대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독일 아이들은 실제로 매일매일 파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는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가장 행복한. 황금기예요, 황금기. 모든 것을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 대신 자기 책임하에서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고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여행 다니고 연애하고 연애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예민한 시기에 누군가 깊은 사랑을 나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경험이 어디 있어요? 한 인간을 깊이 사랑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 이것이 인류라고 하는 인간 보편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가 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우리 그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에 쑥 들어가서 독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아이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가 남긴 최고의 예술적인 그러한 창작품들을 즐기고 향유하는 능력을 갖고 그 예민한 나이에 그 다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누군가 깊은 사랑을 나누고 또 책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정신적인 모험을 하고 수많은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세상을 꿈꿔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깊게 책 속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모든 걸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게 하고 오로지 죽은 지식을 달달 배우게 하고 뭐 토론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을 그냥 단순한 지식을 배우게 해요. 그걸 달달 배우게 하고 그걸 가지고 그거 잘 배우는 놈을 똑똑하다 그러고 독일에서 그런 아이들 가장 문제하라고 생각하죠. 지식이라고 그냥 외우는 아이들은 파쇼가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파쇼가 시키면 그냥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건 절대로 교육이 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파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걸 똑똑하다 그러고 그 아이들이 대학 가서 또 그것을 잘 알아.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숙한 인간이 되겠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존엄한 존재로 느끼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한 비판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뭐 잘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이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어떤 디그니티, 고유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 기쁨 이런 것들을 빼앗겨요.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는 몇 등짜리가 돼버려요. 몇 등짜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맞추면서 너는 몇 등짜리, 너는 뭐.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이에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결론은 뭐냐? 이거죠? 예. 지금 그 부분은 시간이 지금 많이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총리실에 가서 이 강연을 한 게 있어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당신이 무슨 교육개혁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와서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갔더니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배석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세게 했어요. 이건 교육도 아니다. 한국의 교육은. 아이들 죽인다. 에? 굉장히 세게 했어요. 한 35분 했어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뭘 주장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 이름 김누리라고 치고요. 모교대화라고 쳐야 돼요. 모교대화. 그 충리실에서 하는 게 모교대화입니다. 모교대화를 치면 제가 주장하는 게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네 가지를 없애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가지. 첫째, 대학 입학시험 없애라. 둘째, 대학 엘리트 체제 없애라. 셋째, 대학 등록금 없애라. 넷째, 대학, 고등학교, 특권학교 없애라. 이 네 개를 없애면 한국 교육이 정상화되고 한국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총회실에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한 20여 분 전문가가 와 있었어요.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서로 막 쳐다보면서 누가 저런 놈을 불렀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없애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이상주의자도 공상가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유럽에서는 일상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유럽에서 이 네 가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대학 입학 시험 보는 나라 어디 있어요?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졸업시험 아비투어만 본다 그랬죠? 한 90% 붙습니다. 프랑스는 한때 대학 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소르본너라는 그러한 엘리트 대학도 있고요. 이걸 6.8때 고등학생들이 없앴다고 말씀드렸죠? 바칼로레아. 그래서 생겨난 거고요. 바칼로레아는 약 85% 정도가 붙는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시험으로 대다수의 유럽의 국가에서는 대학 입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엘리트 대학이 있는 나라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대부분 독일은 뭐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고요. 프랑스가 아까 소르본느를 정점으로 한 대학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없어졌다는 말씀 드렸죠. 세 번째, 대학 등록금 내는 나라 어디 있어요? 대학 등록금 내는 나라 어디 있어요? 유럽에 거의 없습니다. 독일 대학은 95%가 국립대학이고요. 이 국립대학은 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등록금이 없더라도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독일 아이들은 18살 넘으면 다 바로 자립을 합니다. 집에다가 돈 벌리는 걸, 손 벌리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게 걔들 문화예요. 어떻게 공부해요?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그래서 1970년 아까 말씀드린 교육개혁이라고 했죠? 바로 요때 1970년부터 당시에 독일에서는 학생들의 생활비를 줘야 된다. 이런 법이 통과됩니다. 이게 마펙이에요. 197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50년 됐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도 줍니다. 매달. 작년에 주는 걸 제가 봤더니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주더라고요. 지금 100만 원 정도 주면 학생들이 그걸로 기숙사비 내고 식비하고 생맥권 사고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까지 다 줘요.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유럽 대다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에 대한, 정치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빈곤해요. 그러한 사회 자체 잘 모릅니다, 우선. 그래서 지금 대학 등록금을 없애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생활비까지는 안 주더라도 등록금은 없애야 되고요. 지금 한국은 등록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가장. 미국이 총량으로는 계속 1위예요. 우리가 2등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최근에 4등 됐더라고요.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대비하면 한국이 1위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게 뭘 뜻하는지도 몰라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180석 의석을 줬는데 뭘 했어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네? 의지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내일은 안 되겠네요. 토요일이라서. 내일 모레 글피할 수 있어요. 글피. 네?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하죠. 12조밖에 안 돼요. 12조밖에. 아무튼 그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이 정부가 전혀 의지가 없어서 못할 뿐이죠. 그게 뭘 뜻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조소왕 선생 아시죠? 조소왕 선생이 이미 100년 전에 주장했던 거예요. 100년 전에. 네? 모든 한국인들은 다 신분에 상관없이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건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실천을 안 해요. 지금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이 네 가지는 유럽에서는 이미 다 일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봤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이상하죠.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모범적이고 대단히 여러 면에서 잘한 나라라고 봤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트럼프를 경험하면서 너무 이상한 나라라는 걸 요번에 민낯을 본 거예요. 이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다 미국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풍부한 자유를 향유하지만 사회라는 측면에서는 지옥에 가깝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유럽에서는 미국은 사회적 지옥이다. 이런 표현이 상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개념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델 교수가 미국이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가 된 것은 바로 경쟁을 통해서 실력주의라고 하는 이념으로 나간 것이 미국을 야만으로 만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언제까지 쫓아갈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미국식으로 70년 동안 해온 이런 류의 메리토크라시를 끝내고 이제는 인간 하나하나의 존엄을 중시하는 디그노크라시, 아이들 하나하나의 존엄을 모든 교육의 중심에 두는 이런 교육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바꿔가는데 반드시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풍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유럽은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한 영감의 셈이에요. 우리에게 교육적 영감을 줍니다. 그들을 잘 연구해서 한국에 걸맞은 좋은 교육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행복한 유년을 보내도록 해야죠.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내 중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성숙한 인간, 행복한 인간, 또 그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하겠어요? 한국 사회가 이 무수한 불행이 지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에 있어서 불행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혁명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